자, 이번 시간은 정책입니다. 교재는요, 252페이지요. 252페이지 보시면 차트 3장 부동산 정책입니다. 자, 정책은 매년 평균은 5문제점이 출제가 되고 있는 핵심 단원입니다. 자, 정책하니까 바로 국회의원도 떠오르죠.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이 국회의원이 있는 나라가 스웨덴으로 기억납니다. 스웨덴은요, 국회의원들이 보수가 무보수입니다. 봉급이 없어요. 한 푼도 못 받고, 일단 국회의원 당선돼 버리면 시민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일꾼인데 일꾼. 아주 엄격해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많이 스웨덴을 본받고 공부하러 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안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게 떠오릅니다. 아주 오래된 시사 만화인데 혹시 아주 과거에 광수 생각이라는 만화 유명했잖아요. 지금 추억의 만화가 되었는데 그때 그 만화를 보니까 이런 게 떠올라요. 광수 생각입니다. 만화 한 컷에다가 한 컷 전부 다 사람을 그려놔요.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풍자합니다. 한 줄 있더라고요. 그 글을 보고 아주 통쾌했습니다. 그 글이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의 절반은 사기꾼임. 그 말 딱 듣자마자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날 난리가 났어요. 아니, 우리가 사기꾼이라니 국회에서 빗발쳤습니다. 아니, 이렇게 만화가가 우리를 어떻게 보길래 우리가 사기꾼이 뭐냐. 당장 다음날 시정 만화, 정정 만화 그리라고요. 앞으로 이제 만화가로서 밥벌이 끊기기 싫으면 바로 다음날 정정 만화 그리라고. 그러니 빗발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만화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다음에 정정하면 시정을 해야지. 다음날 정정합니다. 조금 이제 다른 사람을 한 컷에 또 그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의 절반은 사기꾼이 아님. 아주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어쨌건 정치가니까 우리 위세는 정치를 아주 잘해야 되겠죠. 앞으로 대선도 남을 거니까요. 자, 그냥 우스갯기를 한번 놀라서 소개해드렸고요. 252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정책입니다. 우리 교재를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은 입문 과정이니까 우리나라 정책, 우리 공부랑 연결해가지고 정책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그 흐름을 대충 알 필요가 있어요. 정책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부동산 정책에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2대 원리. 얘는 구회신 때 아주 오래전인데 출제가 되었어요. 자, 정책의 2대 원리하게 되면 첫 번째 효율성입니다. 두 번째가 형평성입니다. 바로 효율성과 형평성입니다. 그래서 구회시험 때, 자, 문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2대 원리가 뭐냐? 1번, 2번, 3번, 4번. 정답 4번. 효율성과 형평성.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럼 효율성은 뭘 말하지? 제목 그대로 얘는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형평성은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아니고 바로 공평한 배분을 말해요.
그래서 이 효율성과 형평성 이 두 가지가 고스란히 정책에 반영이 된다는 말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효율성이 반영된 대표적인 원리. 얘가 여러분들이 2차 과목 공부하시면 공법에서요. 예를 들면 용도 지역 지구지. 자, 용도 지역마다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용도 지역마다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 지구제가 필요합니다. 효율성입니다. 다음에 과거의 국토계획법에서는 유휴지 제도가 있어요. 자, 유휴지는 기억나시죠? 노는 땅, 놀리는 땅. 그러니까 유휴지 제도는 땅 놀리지 말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라. 그래서 이제 별도로 권고를 하잖아요. 예. 따라서 이것도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가 됩니다. 효율성. 다음에 형평성이 반영된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조세정책입니다. 우리가 알고는 세금 하게 되면 세금. 만약 누구나 세금을 똑같이 낸대. 그거는 평등합니다. 평등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누구나 똑같이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공평하다는 것은 돈 많은 사람은 세금 많이 내고 돈 없는 사람은 적게 내거나 감면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형평에 맞고 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조세정책의 대표적인 형평성이 반영된 원리가 돼요. 개발이익 환수.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죠. 그 화천대유 그죠? 대장동 개발. 그 개발 때문에 어마어마한 개발 이익 4천억 개죠. 그것을 민간이 가져갔잖아요.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까? 개발이익 환수. 예를 들면 자, 어느 지역이세요? 만약 이 지역이 개발된다면 옆에 있는 땅이 있죠. 이 땅은 가만히 있는데 덩달아 땅값 확 올라갑니다. 얘가 바로 개발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자, 덩달아 땅값 올라가잖아요. 이때 이때 개발이익은요. 땅 가진 사람은 마음껏 누리는데 땅 없는 사람은 한 번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땅 있는 자와 땅 없는 자가 형평이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 땅 가졌기 때문에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하는 이만큼 개발이익을 얻지 않았느냐. 이거 거둬갈게요. 형평이 맞잖아요. 결국 부동산 정책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반영이 되거나 형평성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책의 2대 원리 하게 되면 효율성과 형평성 한번 더 떠올려 보시고요. 자, 지금부터 다시 하나씩 풀어서 정책 흐름을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부동산 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학은요, 항상 부동산부터 출발합니다. 부동산. 이 부동산을 인간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 학은 인간이 부동산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때 그 기준은요. 그 기준은 바로 자, 인간이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학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이죠. 양자의 관계 개선이 목적입니다.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학의 목적입니다. 결국 양자의 관계가 좋다는 것은 한반어로 치면요, 바로 최유효 이용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이용, 최유효 이용이 될 수가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요, 이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결국 현실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은커녕 오히려 나빠지더라. 관계 악화 현상입니다.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악화 현상, 이것을 가리켜서 부동산 문제라고 불러요. 얘가 바로 우리 교재 252페이지 제1절 부동산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때 부동산 문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토지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주택 문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풀어서 하나씩 따로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가만히 두게 되면 문제가 더욱 악화되거나 계속 한다든지 돌이킬 수가 없을 만큼 자꾸 문제가 커지거든요. 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합니다. 다른 말로 공적인 노력이죠. 이것을 부동산 정책이라고 불러요. 자, 양자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 문제가 발생하고 이 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공적인 노력이 바로 정책이 됩니다. 자, 정책이 우리 교재는요, 교재. 자, 목차 보게 되면 262페이지입니다. 262페이지. 262페이지 보니까 제2절 부동산 정책이 나오잖아요. 자, 그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공부하는 게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초창기에는 여기서 출제가 많이 되었는데 요즘에서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고 요즘 시험은 여기서 대부분 출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입문 과정은요, 이 문제에 대해 설명을 안 빠지게 될 겁니다. 문제. 그리고 정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1달부터 진도를 전부 다 나올 거고요. 결국 토지 문제를 해결하자 토지 정책입니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자 주택 정책입니다. 한 개 더 추가하면요, 조세 정책이죠. 따라서 정책을 하면 크게 세 가지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부동산 문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본다면 토지 문제하게 되면 첫 번째, 특히 우리나라는 땅이 절대 부족합니다. 토지 부족입니다. 자, 이 그림 제가 뭘 그렸습니까? 보세요. 우리나라입니다. 얘는요, 지구예요. 그 지구 전체를 봤을 적에 우리나라는요, 진짜 손톱의 때밖에 안 돼요.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우리나라 면적이 한 0.2%밖에 안 된대요. 그만큼 작대요. 그럼 여기에 서울이 있죠. 또 여기에 또 안에 분당이 있죠. 여기 한 점 중에 하나가 제가 서 있잖아요. 어쩌면 저라는 존재는 먼지보다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좁은 땅을 두고 얼마나 이 돈 때문에 싸우고 난립니까? 정말 사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죠? 이만큼 좁은 국토. 땅이 좁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땅 가지려고
소유의식이 그렇게 강해요. 땅이 좁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땅값 올라가죠. 집가구 문제. 그래서 투기가 극성을 부립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심합니다. 땅이 좁기 때문에. 세 번째, 땅을 제대로 이용을 못해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반인들이. 그래서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잖아요. 네 번째, 땅은 좁다. 땅값이 자꾸 올라가죠.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 토지 소유 편중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땅 가진 자, 못 가진 자 격차가 너무 심해요. 전 세계적으로 본다 치더라도 자, 전 세계의 90%, 전 세계적으로 90%의 대부분 소득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요. 상위 0.1%, 0.1%입니다. 상위 0.1% 부자들이 대부분 부를 전부 다 소유하고 있대요. 얼마나 이 편중의 시장이 왜곡됐습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가진 자, 못 가진 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토지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주택 문제를 볼게요. 주택 문제는 처음에는요, 양적으로 주택이 부족합니다. 양적 문제. 주택이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주택 보급률입니다. 이미 100%를 달성해서요. 지금 아마 123% 될 겁니다. 주택 보급률이 100% 하게 되면요. 한 사람이 집을 다 가지는 게 원칙입니다. 이 당시가 아마 2010년도 이전입니다. 이미 달성해서 10년 전에 달성했거든요. 그런데 왜 집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로 다주택자. 한 사람이 아파트를 20채 갖고 있고 5채 갖고 심지어 몇백 채를 갖고 있고요. 너무 심한 거예요. 어쨌건 지금은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으니까 123% 되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양적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택의 질적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좀 더 크고 좋은 집 있잖아요. 이런 집을 선호하더라. 그래서 주택 문제는 크게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문제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합니다. 바로 부동산 정책인데, 정책. 정책을 하면 크게 세 가지였다.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조세 정책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정책은 주로 이거예요. 법률입니다. 법률. 모든 정책은 법으로 제정해서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률이 100개 훨씬 넘어갑니다. 모두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범위는 너무 방대합니다. 여기서 줄인 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2차 과목 주로 법이잖아요. 모두가 정책의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전부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기본서에 있는 이런 내용이 한정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시험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책하게 되면요, 그냥 마음 비우시고 기본서 내용만 공부하시면 돼요. 하나씩 볼게요. 먼저 토지정책인데요. 토지정책에서 특히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용도 지역지구제입니다. 용도 지역지구제는 여러분들이 2차 과목 공법에서 공부하겠지만은요, 공법과 또 다른 학개론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이거 중요합니다.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입니다. 자, 어느 지역이 개발되니까 땅 가진 자, 땅 못 가진 자 너무 형평이 안 맞잖아요. 이런 개발이익도 환수를 하자. 환수를 하자. 토지정책입니다. 또 토지정책하게 되면 토지은행 제도가 나와요. 자, 토지은행 제도를 다른 말로 토지비축 제도라고도 불러요. 토지은행은요, 주관 부서가 어디냐? 바로 이거예요. LH공사. 최근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직원들이.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LH공사. 그래서 이 LH공사가 어느 지역 땅을요, 미리 저렴하게 비축한대요. 사던데요. 사두고 이 땅을 계속 갖고 있다가 훗날 공공사업하게 되면 싸게 샀으니까 미리 싼 땅으로 개발하게 되면 개발에 용이하잖아요. 이럴 때 미리 토지를 미리 비축해서 관리하죠. 이런 측면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은행은 주체가 어디라고 했죠? LH공사. 근데 이것도 최근에 출시되었어요. 토지은행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관리한다. 액에서 틀린다. 바로 LH공사가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특히 토지하니까요. 토지. 자, 적정한 토지 가격 공시하자. 토지 가격 공시제도요. 이 파트에 대한 공부는 우리 책 맨 끝에 나와요. 맨 뒤에 별도로 이 공시지가를 따로 공부합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출제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뭐 이 외에도 또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하게 되면 요즘 한참 지금 대선 경기 막 뜨겁잖아요.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따로 공개념 도입하자. 들어보셨죠? 기본소득 도입하자. 들어보셨잖아요. 토지 공개념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딱 한 번 도입한 적이 있어요. 잘 모르시죠? 언제 도입했느냐? 1990년입니다. 부터 97년 말까지입니다. 요 7, 8년 동안에 공개념을 도입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88 올림픽 기억나시죠? 88 1988년도가 우리나라에서 땅값 투기는 최고였습니다. 경기가 워낙 좋았거든요. 이때 88 올림픽 때 특히 삼저 현상 그러니까 저유가입니다. 저금리 금리가 낮았죠. 환율도 낮았죠. 저환율입니다. 삼저 현상. 이것도 우리 경제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때 투기가 극성을 부립니다. 우리 속담에 벼룩이 뛴다 하니까 천장 다 똑 뛴대요. 그 정도로 투기가 극성을 부렸거든요. 이걸 잡아야 됐습니다. 그럼 이전에 87, 86, 85 경계사 학교하신 분들, 이때 실무하신 분들 전부 다 떼돈 벌었습니다. 돈 주체를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런 시기가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투기가 막 극성을 부리니까 이걸 잡아야 되거든. 투기를 잡으려고. 그때 지나서
90년대에. 드디어 칼을 빼들었죠. 그 당시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공개념부터 이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이때 1990년 이때부터 해서 공시지까지도 이때 나온 겁니다. 이때 토지 공개념 1단입니다. 그리고 개발력 환수 이 법률도 이때 나온 겁니다.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럼 도대체 토지 공개념 뭐냐? 공개념이 뭐냐? 짧게 말하면요. 짧게 말하면 이겁니다. 토지 공개념 제도는 땅을 소유하지 말고 땅을 이용하세요. 땅을 소유하지 말고 땅을 이용하라. 땅 갖고 있지 말이 말입니다. 땅 많이 갖고 있으면 엄청난 부담과 엄청난 세금 때리겠대요. 그 당시에 소유하니까 그때 있었던 세금이 법률이 개발력 환수에 관한 법률이나 지가공시 법률, 가액공시 법률 이런 것들이 다 이때 나왔지만은요. 지금 이제 폐지가 된 것들인데 이것도 가끔 출제가 돼요. 되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초과소유 부담금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초과소유 부담금. 이 말은 뭐냐? 땅을 많이 갖고 있다. 초과소유면 부담금 때리겠대. 그 당시 제 기억으로 서울 지역에 땅 400평 이상 가진 사람은 무조건 부담금 때리 맞습니다. 부담금 감당은 못해요. 땅만 많이 가지면 부담금 엄청 때리는 거예요. 이것도 부담이 되었고. 그 당시에 토지 초과 이득세 요거 줄여가지고 토초세라고 불렀어요. 토초세. 이거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토지 초과 이득세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땅을 갖고 있습니다. 10억이다. 그런데 이때는 땅값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래서 3년 지났어요. 3년 동안 땅을 안 팔았어요. 보유하고 있다. 땅 갖고 있습니다. 근데 3년 뒤에 이때는요. 땅이 3년 뒤면 보통 따버립니다. 20억. 쉽게 배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땅값 얼마 올랐습니까? 10억 올랐죠. 여기서 이제 10억. 여기서 10억이 올랐다. 10억. 땅을 갖고 있는데 이게 그때 현실이었습니다. 10억 올랐는데 여기서 만약 정상적으로 땅값이 올랐다면 정상지가 상승이죠. 요거 2억 잡을게요. 2억은 정상지가 상승입니다. 그러면 10억이면 얼마 더 확 올랐습니까? 8억이죠. 8억. 8억. 초과해서 8억 올랐잖아요. 얘가 이제 여기다가 토지세를 때리는 거예요. 곱하기 50%. 세금이 50%입니다. 얼마입니까? 4억.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예, 땅 갖고 있는데 정상지가상 빼고 하는데 여기 대해서 50을 때려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차를 갖고 있어요. 주차 위반 가끔 하잖아요. 주차 위반 해가지고 벌금 4만 원 딱지 날라와서 그럼 하루 종일 속이 부풀 끓어오릅니다. 화가 나가지고 4만 원 갖고요. 세금을 4억 맞아 보세요. 입에 거품을 뽀뽀 보다 아마 기절할 겁니다. 시급하는 겁니다. 가만히 땅 갖고 있는데 세금이 무려 4억이라 이거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토토세 때문에 부자들이 시급했습니다. 세금 때문에요. 이게 바로 공개념 1단입니다. 대표적인 법입니다. 토토세가 세금 때려버리니까.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아마 1993년도로 기억납니다. 이 당시에 아마 이 전후로 해가지고 저기 롯데월드 지었잖아요. 롯데월드. 그때 롯데월드 부지에 땅을 갖고 있는데 3년 동안에 토토스를 매겼는데 롯데월드 부지의 세금을 70억을 때려버렸어요. 세금을 70억을. 가만히 앉아가 70억씩만 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반박하지. 아니, 너무 심하다 이거. 갖고 있는데 무슨 이게 세금 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송 올라갑니다. 서울고법에서 판결이 안 나요. 대법원 올라갑니다. 판결이 안 나요. 결국은 헌법재판소 올라갔잖아요. 결국 이제 헌재에서 결정을 내렸거든요. 결론이 뭐냐? 헌법 불합치.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세금을 매기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세금 따져보세요. 물론 세법에서 공부하시겠지만 항상 세금은요. 실현이익입니다. 실현이익입니다.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토지나 아파트 팔 때 양도세 내잖아요. 실현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시장 가서 물건 사게 되면 부가세 10% 내죠.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뭐 실현된 거잖아요. 10% 부가세가. 그러니까 실현된 이익에서 세금 내는 건 정상적이다. 그런데 얘는 보유하고 있잖아요. 안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 미실현 이익이다. 미실현 이익. 여기다가 세금을 50% 세금을 매기는 것은 형평에 안 맞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때부터 이 법이 흔들흔들거립니다. 나중에 몇 일이 폐지되어 버렸어요. 얘도 폐지되었고 헌법 불합치, 얘도 폐지되었고. 자, 이랬으면 왜 할까요? 심이 나오니까. 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토토세나 초세 분담금은 자, 현재까지 법률이 있다, 폐지되었다. 그래서 현재 시행되지 않는 법 하면서 이런 단어가 나와요. 되시겠죠? 이런 부분 다 폐지가 되었어요. 이렇게 매기는 것이 바로 공개념의 기본 원리입니다. 땅 갖고 있으면요, 어마어마한 부담금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감당 못하지. 그러니까 소유하지 말고 이용으로 의식을 바꾸란 말입니다. 의식을 바꾸라. 그래서 실제로 토지 공개념은 이 분위기에서 상당히 먹혔고 또 부자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는데 결국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으면서 많이 퇴색이 되었고 결정적으로 97년 말에 IMF가 왔잖아요. 이때 IMF가 왔어요. 정확히 11월 달입니다. 그때 경기가요 계속 좋아지다가 IMF 맞자마자 11월 달부터 경제가 끝없이 추락합니다. 밑도 끝도 없어요. 11월 초부터 주가가 바로 하한가입니다. 그 다음날 하한가, 점 하한가입니다. 계속 하한가. 언제까지? 한 달 동안 계속 하한가입니다. 이때 12월 18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 동안요 계속 점 하한가입니다. 하한가. 그때 제가 C급했어요. 한 달 반 맞아보세요. 얼굴이 노래집니다. 아시겠어요?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그때가 또 점상입니다. 계속 상한가가 보름 이상 왔다 갔다 했거든요. 상한가. 이때부터 추락의 바닥에 끝을 넣습니다. 추락합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나라의 토지 공개념은 이때까지 계속 잡아 나가다가 이때부터는 계속 폭락하니까 굳이 이런 법률이 필요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자동 폐지 자동적으로 없어진 거예요. 앞으로 경기가 또 88 때처럼 좋아진다면 아주 강력히 좋아진다면
또 언젠가 공개에 도입이 될지도 몰라요. 겁나는 법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요, 좋을 때는 규제합니다. 경기가 불황이죠. 불황이면 규제를 풀어주죠. 완화시킵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이것을 규제하고 완화시킨다. 규제하면 목욕탕과 비교하자면 냉탕이죠. 냉탕에 들어가요. 완화시킵니다. 따뜻해지죠. 온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냉탕과 온탕을 왔다리 갔다리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합니다. 그래서 토지 정책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여기까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책에 나와 있는 거. 특히 우리 시험은요, 토지 정책 하게 되면 이 용도 지역 지구제 또는 토지의 공시, 이건 책 맨 끝에 있어요. 이런 것들은 빠짐없이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주택 정책입니다. 사실 우리 시험은요, 여기서 문제가 집중 출제가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주택 정책은 바로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자, 임대주택 정책은 거의 매년마다 안 빠지고 출제가 돼요. 크게 세 가지인데 임대료 규제가 나와요. 정부가 임대료 보조금 지급한대요. 임대료 보조. 또 정부가 집 없는 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이 바로 임대주택 정책의 흐름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어서 불량주택이 있어요. 쉬운 말로 노후주택입니다. 주택이 3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오래된 주택은 설렁화 되겠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입니다. 그럼 불량주택촌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해요. 동네가 좋아졌잖아요. 나빴던 동네가 싹 좋은 걸로 바뀌어버렸네요. 이것을 바로 여과 과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주택의 여과 과정입니다. 이 내용도 중요합니다. 주택의 여과 과정. 분양가 상한제 있죠. 분양가 규제. 그럼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주택의 선분양과 후분양입니다. 이런 내용도 아셔야 되고요. 앞에서 봤던 토지 가격뿐만 아니라 특히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래서 이 주택도 적정 가격을 공시하자 해서 주택 가격 공시가 나와요. 이런 정도가 우리 책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임대주택 정책 워낙 중요하죠. 또는 주택의 예고 과정, 또는 주택가의 공시, 이런 것들은 안 빠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조세 정책입니다. 얘도 한 문제가 늘 나와요. 한 문제. 그러면 조세 정책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조세 귀착입니다. 또는 조세 전가라고 불러요. 조세 귀착 또는 전가이다. 자,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편의점에서 자, 맥주를 한 명 사 마십니다. 맥주. 요즘 얼마 하죠? 2,000원요. 병맥주는 병맥주. 병맥주 한 병에 2,000원 하더라. 자, 맥주가 한 병에 2,000원인데 정부가 맥주 한 병당 세금을 매겨요. 세금을. 얼마? 한 병당 100원씩. 맥주 한 병당 100원씩 세금을 때리게 되면 당연히 요것만큼 맥주값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때 세금을 100원씩 부과하게 되면 이 세금을 누가 낼까? 누가 낼까? 자, 맥주를 사 마신 사람은 소비자예요. 맥주를 만드는 회사가 생산자죠. 그럼 세금은 100원인데 어느 한쪽에 100원 내면 형평이 안 맞잖아요. 세금 이 100원을 나눠서 내자. 나눠서. 그러니까 소비자가 70% 세금 내게 되면 70원 내죠. 그러면 생산자가 30원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소비자가 세금을 60원 내게 되면 회사가 40원 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조세전과 또는 조세기차 이렇게 불러요. 만약 소비자가 100원 전부 다 내게 되면 얘는 하나도 내잖아요. 이들은 얘가 전가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각각 수요자, 공급자 간의 세금을 어떻게 나눠서 낼까? 조세기차. 이런 내용도 아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하게 되면 특히 현 정부가 좀 양도세 중과세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잖아요. 예. 그래서 양도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이런 효과 등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세 정책에서는 조세 기차 이런 일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를 보고 있어요. 부동산 정책 흐름은 부동산 학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가 좋은 것을,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연구하는 것인데 현실은 악화되더라. 얘가 바로 문제가 돼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더라. 정책입니다. 정책 흐름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 중에서 제가 특히 우리 교재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언급했어요. 교재 있는 거.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눠서 봤을 때, 자, 문제는 초창기, 10회 이전입니다. 그때는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요즘은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거의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과정만 오늘 입문과정에서 설명을 다 할 겁니다. 입문과정에서. 그러면 입문과정에서 문제를 설명을 드리고 정책은요. 이런 내용을 전부 다 책에 속만한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은 1월달 가면서 어느 정도 빠짐없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만 문제는 오늘 설명하더라도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기에는 가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최근에는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들으시고 앞으로 1월달 넘어가면요. 이 파트 설명 안 합니다. 안 해요. 왜?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문해서 충분히 따라와 주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수업은 문제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고 정책도 조금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 보시면 252페이지죠. 252페이지. 자, 문제 흐름. 요 파트가 지금 이제 한 10페이지가량 되는데요. 요 파트는 이제 10분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 이어서 설명을 차근히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